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마약 등 형사와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두 분, 저희 파트너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자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차인건의 정은채 변호사입니다. 예, 이용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성균 그리고 지드래곤 등의 연예인 마약 사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마약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을 투여를 하긴 했는데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약인지 모르고 한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고 했다는 뜻은 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부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마약류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됩니다. 모르고 했으면 진짜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연예인들도. 그런 식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식의 부인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고 했다. 네, 모르고 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예. 이제 다른 별개의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너는 모를 리 없었다. 모를 리 없다. 네. 보통 어떤 때가 모를 리가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난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핸드폰 내역들, 메시지 내역들, 통화 내역들이라든지 뭐 통화 녹음은 잘 없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은 마약 얘기를 수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모르고 했다는 사람이 막 마약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대마를 많이 할 텐데 대마라고 지칭하진 않죠. 자기네들의 또 은어가 있습니다. 대마는 뭐가 있네요, 은어가? 그건 자기네들 하기 나름인데. 각자 다 다른 은어가 있다. 자기 나름의 은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멤버들끼리는 대마를 그 단어로 계속 지칭을 하죠. 그럼 제가 막 어디서 게시판에서 보면 막 떨 이런 단어 쓰던데 이렇게 떨은 그냥 사실상 그건 대마라는 소리입니다. 대만 고유한 말인 거고. 네. 그거 말고도 자기들끼리 은어를 쓰는 게 있군요. 그렇게 많죠. 그러면은 마약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기 차이가 좀 있나요? 초범이랑 재범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빅뱅의 전 멤버인 탑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확한 제가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마 그냥 흡입으로 그때 처벌이 됐는데 사실 일반인이었으면 초범에 그리고 대마였고 또 투약 횟수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네. 기소유예가 뭐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검사가 이거를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번엔 봐준다? 네. 검사 측에서 봤을 때 이번엔 좀 한 번 정도는 봐준다 이런 거? 네,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건데 대마가 보통 보면 이렇게 입문 마약이라고 해서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도 대마 흡입 투약 관련해서는 좀 초범인 경우에 횟수 투약 횟수가 좀 적다면 기소유예가 종종 나오는 사안이고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난 초범이니까 기소유예가 나올 거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고. 초범이지만 엄청 많이 하면은 그거는 바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마가 벌금형 조항이 없어요, 처벌에. 대마를 했을 때는 무조건 징역인가요? 그렇죠. 실형은 아니더라도 이제 집행유예가 붙는 거죠. 실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언제든지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 그렇죠. 그 이후에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 투약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다. 그렇게 되면 뭐 앞에 있는 집행유예에서 지금 본인이 벗어났던 그 형까지 합쳐서. 이게 무섭네요. 네, 다들 마약 처음 투약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마약으로 구치소 흔히 말하는 깜빵에 가겠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좀 가볍게 생각하는군요. 네. 그래서 재범이 무서운 게 처음에 했을 때는 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거나 재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이상, 그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을 두잖아요. 네. 그러면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을 유예시켜 놓은 건데, 처벌을 기본적으로 유예시켜 놓은 건데, 그 기간 내에 참지 못하고 다시 하면 앞에 것까지 싸그리 끌어다가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니까 재범을 하지 말라는 취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한 번 잡혔으면은 그걸로 반성하고 그렇죠.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규현님, 만약에 한국인이 그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요새는 뭐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합법화됐던 것 같고, 뭐 미국에서도 대마초가 합법인 주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데 가서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3조에 내국인의 범죄를 싸그리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네.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당연히 처벌을 한다 네. 라는 취지의 조문이고요.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병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한국 내 영토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내국인이 저질렀던, 외국인이 저질렀던 다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든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런 행위라면 해외 어디 가서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뭐 온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털을 다 깎는다던가 아니면 염색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안 걸린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 걸린다는 거는 일단은 내 몸에서 검출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유죄가 되냐, 네. 무죄가 되냐, 그 문제는랑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한 피의자가 갑자기 출석 전날 그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근데 봤더니 그 염색을 꼼꼼하게 못했는지 머리가 이렇게 귀밑머리 쪽이 이렇게 좀 하얗고 이런 색이 그냥 예. 발견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관이 그걸 보더니 그럼 머리는 모발은 채취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면 음모라든지 네. 겨드랑이라든지 뭐 이런 털을 조금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온몸을 다 싹 밀고 온 겁니다. 완전히. 네, 발가락 털까지. 엄청 고생했겠네 본인이. 네, 발가락 털까지. 네. 그랬다가 얼마 후에 네. 그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어떻게 신청됐어요? 그 외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네. 염색을 엄청 하고 몸을 다 밀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을 이미 한 거고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는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매번 구속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염색이 꼭 답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속까지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더 증가되는. 네, 수사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정하는 거죠. 나 마약했으니까 증거는 없앨래 하고 털 다 밀고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정적으로는 좀 약간 의심이 더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열이 받은 거죠. 네. 이 마약이랑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는 뭐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무지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수사기관의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뭐 소변 검사랑 모발 채취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모발 채취할 때 뭐 수사관이 습관적으로 물어봐요. 뭐 염색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그냥 물어봐요. 겨드랑이 같은 거 확인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흘리는 말처럼 그냥 물어보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뭐 투약했다는 걸 인정하는 취지냐라고 이제 뉘앙스를 잡으려고 계속 그런 걸 물어보고 자백받으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소변 채취해서 검사하면 그 자리에서 거의 바로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음성 뜨면 요즘에는 안 하셨나 봐요? 이런 투의 뭐 질문들을 약간 공격적으로 습관적으로 던지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던질 때 옆에 변호사가 대동하고 있으면 그런 좀 위험한 언사들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조사를 받고 또 이제 조사실로 가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둠컴컴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데서 조사를 받진 않아요. 요즘 네. 개별실이 돼 있지만 밝고 보통 일반 조그만한 회의실 이런 데서 조사를 받는데 그런 조사를 받을 때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사를 굉장히 압박적으로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변호인이 일정 부분 뭐 대신 답변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너무 부당한 질문 아니냐. 재차 뭐 수사관이 막 화내고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좀 막아줘야겠네요. 변호사. 그렇죠. 마약 범죄는 특히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에서 좀 무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랑 꼭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상자산이랑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은 네. 다 실명으로 인증이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금융실명제죠, 우리는. 네, 딱 계좌를 여는 순간 이거 누가 돈을 집어넣고 누가 받았다 이게 나와버리니까 예. 아무래도 그거를 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를 이용한다고 가지고 그게 안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잡히더라고요. 결국엔 잡히는군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이걸 또 전문으로 하는 또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이랑 같이 좀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마약과 관련된 또 깊이 있는 얘기를 전문 변호사님들과 좀 얘기해 봤는데요. 특히 암호화폐와 같이 특수한 범죄의 경우에는 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차인건 법률사무소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